파트 4 맨발 걷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맨발 걷기를 하면서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지면을 빌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틈날 때 답을 달기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가급적 다양한 질문을 묶어서 영상으로 대답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해 드린 내용인데 영상으로나 댓글을 계속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맨발 걷기와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묶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내용은 개인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의학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중 일부는 논문을 참고한 것이며 나머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의 경험을 그대로 살린 의학적 조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정보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조언을 환자분들이 과도하게 절대적 지식으로 믿으시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나빠질 때는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고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체로 맨발 걷기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작용이나 불편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 의심스럽거나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일부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조심스러운 내용이며 큰 원칙을 따른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임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거의 10배는 더 많지만 그 내용들은 일일이 실기에는 지면이 모자랍니다. 또 이미 앞장에서 정리해드렸으니 이 장의 내용만 보고 맨발 걷기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01. 맨발 걷기에 대한 오해와 이상 반응. 맨발 걷기에도 부작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은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즉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라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현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한의학계에서도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중국 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차용해서 쓰는 것이므로 이 책에서도 명현 반응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치료를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 명현 반응이라고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명현 반응은 일종의 호전 반응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저는 이 책에서 이상 반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Q. 맨발 걷기를 한 지 5일째인데 종아리가 아픕니다. Q. 맨발로 1시간 걸었는데 발이 아프고 열나는 것 같습니다. Q. 맨발 걷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발 뒤꿈치 통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맨발 걷기 마니아 중에서도 이런 이상 반응을 극단적으로 참아가면서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발바닥이 아픈데도 석 달간 참고 했더니 다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맨발 걷기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단계를 좀 낮추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계는 걷는 시간과 걷는 바닥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걷는 시간을 줄이시거나 좀 더 부드러운 바닥을 선택한다면 이상 반응이 대체로 해소됩니다. 만일 1시간 걸어서 불편했다면 아예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로
걷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바닥을 바꾸면 발에서 생기는 통증과 열감 등이 대체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시간을 줄이고 부드러운 바닥에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 피곤하다거나 발이 아프다는 것이 가장 흔한 이상 반응입니다. 지금껏 발이 신발 속에 갇혀서 완전히 맨 땅하고 만난 적이 없이 살다 만났으니 당연히 처음에는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일주일 내에 좋아지고 길어도 적응 과정이 한 달 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러운 바닥에서 맨발 걷기를 하신다면 이런 이상 반응은 대부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맨발 걷기 하고 난 다음 피곤한 상태인데 이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걷고 좀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한숨 주무시거나 좀 쉬시는 편이 훨씬 더 회복에 좋습니다. 그 다음 맨발 걷기 할 때 훨씬 부담도 적고 할 때마다 기분이 더 좋아져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도 단계를 좀 낮춰서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당뇨가 심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이나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아야 되는 분들,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부드러운 바닥에서 5분 정도 맨발로 서는 것부터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파상풍 주사를 먼저 맞고 맨발 걷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발 걷기 후에 발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양말이나 덮버선의 바닥을 가위로 오려서 동그랗게 구멍을 내어 쓰시면 발도 보호하고 접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큐. 당뇨 환자는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가 있으면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좀 과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당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 있습니다. 인턴 시절에 내분비내과와 정형외과에서 심한 당뇨로 인해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점점 상처가 깊어져 결국 발가락이나 발의 일부를 잘라낸 분들을 드물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의 발에 상처가 나서 잘 낫지 않는 것을 당뇨발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의사가 당뇨의 발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면 자동적으로 끔찍한 모습의 당뇨발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맨발 걷기는 고지혈증 약이나 진통제보다도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적거나 가볍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약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부작용을 알려주고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척 다양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상처가 나면 정말 당뇨발처럼 그렇게 상처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은 맨발 걷기를 할 때 바닥을 더 잘 살피고 더욱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이라면 꼭 파상풍 예방 접종하기를 권합니다.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맨발로 걷는 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잘 조절되시는 분이라면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발을 씻으면서 자기 발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맨발 산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도 맨발로 걷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발을 튼튼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기르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전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의사 생활한 지 20년이 가까워지니까 갈수록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의사 생활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일반인의 인식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는 의학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스트레스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스트레스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끼지 않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현대인의 질병에는 스트레스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반드시 논문에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4만 명 정도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보니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자연의 일부 임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확실히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몸도 좋아졌지만 삶이 평화로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나는 맨발을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지구별 여행을 하는 동안 큰 축복을 하나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2. 맨발 걷기와 감염, 오염, 파상풍 주사.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간염과 파상풍 주사에 관한 것입니다. Q. 중금속이나 흙의 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변에 오염시설이 있다면 걱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만큼 우리 주변의 토양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다른 분이 이미 맨발 걷기를 많이 하는 곳을 찾으시면 어떨까요? 운전을 할 때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잘 따르기만 해도 크게 사고 날 일이 없듯이 이런 문제라면 많은 분이 이미 하고 있는 곳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기생충이 있으면 감염될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생충도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물과 함께 마신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온통 세균과 바이러스 투성이입니다. 사람 몸에도 사람의 세포에 몇 배에 해당하는 균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균들이 우리 몸을 도와주는 착한 세균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세균들과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면역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몸은 사연을 주신 분의 생각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Q. 잔디밭은 쯔쯔가무시와 같은 가을철 간염병이 걱정됩니다. 쯔쯔가무시병과 같은 간염병은 만만한 질환이 아닙니다. 진드기의 유충에는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 때 감염되면서 보통 10일 전후의 잠복기를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 발한, 두통, 눈, 충혈, 림프절이 붓는 등의 전신적인 증상과 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은 부위에 딱지가 동반된 궤양, 가로 이 딱지를 가피라고 부릅니다. 가로 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구역, 구토, 설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과 함께 가피가 있다면 쯔쯔가무시 병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를 쓰면 며칠 내에 빠르게 증상이 회복되지만 치료하지 않고 2주 동안 발열이 지속될 경우 뇌수막염이나 난청, 이명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쯔쯔가무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사망률이 약 6%에 이르며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0.5%이므로 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도 이 무서운 병에 걸릴 확률은 0.5%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양이 적거나 면역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질병으로 진행하면 주로 2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식욕 부진, 메시껍고 토하거나 설사와 같은 소화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근육통과 림프절이 붓고 혈소판이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출혈이 잘 생기는 것도 특징입니다.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고 백뇨와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 장기가 한꺼번에 기능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간염병입니다. 2023년 7월 24일 경북대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여러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혈액이나 타액에 의한 추가적인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즈츠가무시병이나 SFTS와 같은 진드기에 의한 감염은 아직까지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유행지역이나 가을철과 같은 유행 시기에 야외 활동을 한다면 진드기 유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차단제를 바르거나 긴 옷을 입어 피부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풀밭에서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고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펴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풀밭에서 앉아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 입었던 옷들은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위험한 감염병이 걱정되신다면 가을철에는 잔디밭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을에도 공원 잔디밭을 맨발로 자주 걷습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걷는 것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되시는 분은 굳이 잔디밭을 이용하시지 말고 흙길을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맨발 걷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이런저런 염려가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이 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하는 데는 단 몇 분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보고도 정말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맴돌다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도 아까운 아이템입니다. 지구별 여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이템을 놓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혹여 오염이나 감염이 많이 걱정되시면 접지 신발이나 접지 양말을 신으시면 이런 불안을 좀 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당뇨가 약하게 있는데 혹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Q. 파상풍 주사 3차까지 맞아야 되나요?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맨발 걷기 전에 꼭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동그라미.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분. 동그라미. 면역력이 떨어진 분. 가로. 철마다 감기나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분. 가로. 닫기. 동그라미. 암 환자, 치료 중인 분인 포함. 동그라미. 기타 면역계 질 환자, 다양한 자기 면역 질환 포함. 파상풍과 파상풍 주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세균은 대체로 흙에서 발견되는데 간혹 동물의 대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파상풍균은 정상적인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파상풍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녹슨 못에 찔리거나 곤충에 쏘일 때, 동물에게 물릴 때 문신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파상풍균은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통증, 근육 수축을 일으킵니다. 파상풍균에 감염되며 평균 10살 이내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복기가 짧을수록 중증도가 심합니다. 상처 주위에 근육의 경직이 나타나고 두통과 미열, 오한 전신적인 통증이 나타납니다. 점차 진행되면 목과 턱 근육이 수축하고 심하면 입을 열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후 전신적인 경련이 나타나서 몸이
활처럼 뒤로 휘기도 합니다. 파상풍은 한번 감염이 된 후에도 완전한 면역이 생기지 않으므로 감염 시에 치료를 잘 했더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상풍 주사는 영유아기에 6차례 반복해서 맞습니다. 디프테리아와 백일에까지 한꺼번에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의 이름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라고 합니다.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고 생후 15에서 18개월에 한번 만 6세에 한 번, 만 12세에 한 번, 총 3번의 추가적인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 후 18세 이상 성인은 10년에 한 차례 파상풍 주사를 추가적으로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다만 1958년 이전 출생하신 분이나 어려서 DTaP 접종을 하지 않은 분,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3회 접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TDAP 파상풍은 정상 농도이며 디프테리아와 백일해는 주사 농도를 낮추어 부작용을 줄인 주사, 또는 TD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처음 맞는 날부터 1, 2개월 후에 한 번, 6에서 12개월 후에 세 번째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똑같이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는 매년 임신마다 27에서 36주에 TDAP를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격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대체로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세 이상 성인은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니까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접종한 후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두리양입니다.